우리가 오늘 또 이 일본 종교 중에서도 이제 유교 파트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우리나라의 그 근대하고 또 이렇게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실학이라든지 또 우리 조선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그런 왜곡된 측면들이 조금 이렇게 교정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욕심이 많아갖고 이게 선생님들 저한테 양이 많다. 네,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그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제가 압축시켜서 이렇게 2시간에 하니까 벅찰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주작 하나만 갖고도 이제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뭐 고학 갖고도 몇 시간 하고 국학도 몇 시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오늘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2시간에 끝내니까 이제 압축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설명도 이제 많이 빼야 되고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무튼 욕심을 많이 버려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참 욕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도를 했고 불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본 종교 안에서 일본 세계 종교사 안에서 일본 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거든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일본 종교 안에 갖고 있는 독특함. 물론 신도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본만의 고유한 그런 종교 전통으로 신도가 있죠. 이제 신도가 있고 신도를 이해하는 것이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데 이제 아무리 말로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신도가 중요하지만 다른 중국으로부터 또 조선 우리 한반도로부터 많은 그 종교 문화들이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색깔로 이렇게 바꾸어버려요. 변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어떤 것이든지 일본에 들어가면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문화의 색깔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의 색깔로 완전히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이 중세의 가마쿠라 불교 안에서 일본 불교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색깔들. 여러분들 지금 단풍을 보시면 이 나뭇잎이라는 게 여름에 전부 똑같은 녹색이잖아요. 녹색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그 엽록체가 파괴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갖고 있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이죠. 원래는 있었던 색깔이에요. 원래는 있었던 색깔인데 이제 엽록체의 색깔, 녹색이라는 엽록체의 색깔이 드러나면서 자기 색깔이 안으로 감춰져 있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색깔, 고유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니 이 자연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가을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하느님으로부터 각자가 부여받은 고유한 자기 색깔을 우리는 과연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이 감추어지고 이렇게 우리 평준화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색깔을 갖기를 원하는가.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유교 역시 그 일본 안에, 그러니까 불교가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과정, 그 과정을 뭐라고 했었죠? 특별히 그 종교적인 용어로 습합이라고 했었죠. 신불습합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신도를 만나서 유교와 신도가 습합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거 오늘 이제 그 부분도 다룰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습합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유교의 색깔을 변형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세계를 열고 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세계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주자학을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현상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일본은 주자학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 나갔는가,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주자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리학이라고 하죠. 예,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성리학. 그럼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주희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학문 세계, 사실은 이제 주자학이라는 것이 그 인도로부터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실은 중국에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불교를 만나면서 원래 그 전에는 공맹사상 원시유교 자체는 이제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체계가 발전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원시유교가 불교를 만나면서, 불교라는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유체계를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주희라는 사람이 12세기의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원시유교에 대한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이제 성리학이라는 거죠.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건 뭘 말하냐? 성리. 뭐예요? 성리. 이거 무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곧 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증이라는 것은.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리라는 것이 이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절대성, 초월성, 그런 거를 지칭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본래 그 전에 원시유교에서도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진 않았죠. 그것이 형이상학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뭐였죠? 리가 아니었고, 기가 아니고, 물론 도라는 것은 이제 도가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천이었죠. 그래서 원시유교는 이 천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천이 리로 이렇게 주작에 와서 이제 리로 됐죠. 그래서 그 리가 자연의 법칙인과 동시에 인간의 윤리성의 그런 어떤 법칙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성,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성이고 리다는 거야. 본래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우리의 본성은 리예요. 근데 그 리가 이제 다른 인욕에 의해서 우리 안에 다른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주자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을 회복하는 것, 본래 천으로부터 받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주자학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럼 이제 수양론이 여기서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양론. 이제 이러한 주작의 사유 세계는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600년을 지배해왔어요. 우리 조선은 몇 년을 지배했나요? 500년. 굉장히 탄탄한 그러한 사유 체계라.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500년이라는 역사, 600년이라는 역사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유 체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이러한 주작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은 이제 에도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에도 에도 막부를 열게 되죠. 이게 1603년에서 1867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전까지예요. 근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세가 지나고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에도 막부에서 막부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막부라 하면은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이제 시대죠. 자,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더 이상 불교가 관학으로서 이제 가마쿠라에서는 관학이라 하면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불교가 자리매김을 했던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에도 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면서 불교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불교가 많은 내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벌써 이미 우리가 불교를 하면서 이미 다루었던 그 입기라는 거 있죠. 입기. 그 하극상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하극상적인 어떤 그러한 그 내란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왜 종교라는 것은 힘을 모으게 되면 굉장한 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불교라는 것이 이 정치 지배층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이 힘을 모으게 되면 이게 그냥 정치층들을 이렇게 와해시킬 수도 있는, 당시에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정토진종이라 그러면 무슨 불교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아미타 불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내세지향적이야. 굉장히 내세지향적. 그러니까 내세지향적이기 때문에 뭐 현세에서 어떤 현세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아갖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막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자리매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 에도 막부가 수용한 것이 주자학이에요. 주자학을 이제 관학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지금 1쪽이에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렇듯 주자학이 거기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불교적 내세 구원관을 지향하던 우끼요라는 게 이제 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불교의 핵심 키워드죠. 불교의 진리에서 이제 무상이라는 건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 불교적인 어떤 그 진리가 항상한 것은 없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지. 모든 것들은 변해. 모든 것들은 변한다라는 그러한 것 안에서 이제 사실 정토진종도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세지향적이다. 그게 특별히 이제 일본의 중세 때 그런 우키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던 시기죠.
그러다가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서 현세지향적인 그런 세계관, 이게 우끼 똑같이 우끼요라고 읽는데 한자가 틀리죠. 그러니까 위에는 우세이고 밑에는 부세예요. 부세라면 뭐 둥둥 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근세 우끼요를 표현한 거기 있죠. 거기 보시면 어떻게? 그때 순간을 살면서 즐기라는 거야. 그냥 둥둥 술을 마시고 둥둥 떠다니면서 위로받듯이 현세지향적인 삶의 태도. 자, 이게 사실은 에도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현세지향적. 그러니까 중세의 우끼요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에도 시대에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에도 시대의 그 상황들을 이제 볼 텐데, 그때 에도 시대에는 도시가 발달해요. 도시가 갑자기 발달해요. 이제 사무라이들이 그 번이라고 이런 한 번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번에 그런 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번을 벗어난다는 건 자신의 어떤 삶의 그 주거지를 떠난다는 의미가 돼요. 죽음을 곧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번을 중심으로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인 어떤 그런 것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당시에 에도가 이제는 서울이죠. 오늘날 도쿄예요. 여기에 이 번이 발달되면서 이게 상업 도시로 급격하게 발달하게 돼. 급격하게 발달.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런 이제 그걸 여기 보면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정인 사회가 됐다. 정인 사회가 상업 중심. 이걸 일본 말로는 조닌이라고 읽고 정인이라고 그러면 한자로 이렇게 일본 말로는 조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회가 여기 에도라는 도쿄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현세 중심적인 사유, 그 다음에 정인 사회의 발달, 이렇게 되면서 현세 지향적인 어떤 분위기 안에서 주자학이 이제 관학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 안에서 주자학이 이제 어떤 변형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럼 물론 그 전에 그 변형을 일으키기 전에 주자학 자체, 관학으로서의 주자학 자체는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지금 대표적인 그 주자학자들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자,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이라는 두 사람, 그 다음에 안사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의 대표적인 주자학자로 기억해야 되는 제가 세 사람을 여기다 소개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세이카, 라잔, 안사이, 이 세 사람인데요. 일단은 이 사람이 후지와라 세이카예요. 후지와라 세이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사람이 강항이라는 조선의 성리학자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원래 후지와라 세이카는 승려였어요. 이제 승려였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정토 진종이 그 내세지향적인 정토 진종이 사회를 개혁할 어떤 힘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돼. 그러면서 세이카는 그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이제 조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조선의 유명한 주자학자 강항을 만나게 돼. 강항을 만나게 돼서 이 강항으로부터 조선의 주자학을 배우게 됩니다. 조선의 주자학을 배우게 됩니다. 강항, 아주 똑똑한 이 주자학자로부터 이제 그 조선의 주자학을 배우면서 아주 매료돼요. 조선의 주자학에 아주 매료됩니다. 자, 그래서 승려 옷을 벗게 돼요. 성녀 옷을 벗고 유학자로 탈바꿈을 하게, 유학자가 되어버려요. 승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강항의 영향이에요. 강항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A 사이,
이에야스 그 에도 막부를 위한 이에야스가 이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후지와라 세이카를 채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세이카가 정계에 나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인 하야시 라잔을 보내요. 이제 하야시 라잔. 이 사람이 하야시 라잔이에요. 그러니까는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이에야스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중국, 조선으로부터 그 수입된 많은 유교 서적들을 정리해서 출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루었던 일은 당시에 그 에도 시대의 그 신분제를 확립시키는 역할을 해요. 신분제를 확립시키는 역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라잔이 했던 그 말, 이게 뭐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솔개. 예.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 그 가운데 도가 있으니 대개 상하에는 정해진 분수가 있다. 군주에겐 군주의 도가, 아비에겐 아비의 도가 있다. 신하가 되어선 충성을 하고 아들이 되어선 효도를 해야 하니 그 존비 귀천의 지위는 고금에 어지럽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분수 모두가 자기 각자의 지위에 따라서 자신의 분수, 그러니까 이게 신분제예요. 분수, 자신의 분수,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자신의 분수에 맞는 역할을 다 하고 그것이 도에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워낙 그 전에 많은 내란들이 일어나서 아주 어지러웠기 때문에 에도 막부를 연 이에야스는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유지하는가, 이게 이 관건이에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작을 사실은 받아들인 거야. 주작 중에서 어떻게 해요? 신분제를 어떻게 하면 확립시켜서 이 세상을 평정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잔과 함께 당시 일본 주자학자로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야마자키 안사이. 자, 재밌게도 이 주자학자 세 사람, 대표적인 주자학자 세 사람이 모두 승려였어요. 모두 당시, 물론 뭐 그 전에 제일 불교가 이제 그 성행했기 때문에 이분도 안사이 역시 10대의 희예이잔에 들어가서 임재종 승려가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29세에 환속을 합니다. 29세에 환속을 해갖고 이제 유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번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유학자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제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 이제 유학자로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이제 걷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완전히 주자를 하나의 그 종교적인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거기 뒤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자를 공부하다가 잘못된다면 그건 주자와 함께 잘못되는 것이다. 네. 거기에 어떤 유감이 있겠는가 때문에 나는 주자를 신앙한다. 예, 주자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나는 주자와 함께 잘못될 것이다. 그만큼 주자를 어떻게 해요? 신봉하는 거예요. 주자에 대한 아주 강한 그 종교적인 신앙을 가질 만큼 이렇게 안사이는 굉장히 그 주자에게 매료가 되었어요. 자, 독특하게도 이 안사이는 아까 그 세이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특별히 태계 이황 선생님의 자성록과 그 주자서 저료라는 책을 읽고 아주 감명을 받았다. 특별히 그 중에서 경사상, 특별히 지금 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 경이라고 한다면 핵심적인 것이죠.
경사상. 경이라고 하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거경, 경에 머무는 것을. 거경하면 경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아직 마음이 바라지 않았다는 건 뭐 인욕에, 욕망에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가 미발지심이라고 해요. 미발, 좀 어려운 말이 주자학적인 표현인데, 미발지심. 아직 바라지 않았다. 그 마음이 이제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끼어갖고 이미 일어난 것을 기발지심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미발지심을 유지하는가? 그러니까 아직 그 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면 못 가요. 그게 천리의 상태예요. 본성의 상태죠. 그 본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경에 머무는데 경.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리학자들은 이 경자를 크게 써놓고 자기 집에 크게 경자를 써놓고 매일 그걸 성찰하는 거야. 내가 오늘 경에 머물렀는가. 이 경에 머물면 어떻게 해요? 천리. 내 본래의 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제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미발지심을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경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수양적이죠. 굉장히 수양적이에요. 자, 그래서 안사인이 이제 그걸 중요시 했는데, 여기서 지금 안사의 사상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상이 바로 육아와 신도를 습합시키는 죄송합니다. 스익과 신도가 여기서 지금 개창되었다. 안사이에서 개창되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익과 신도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가?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천인 유일지도 한자로 나오는 게 천하의 유일한 도, 천인 유일지도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천인 유일지도, 여기서 유일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 유일이라는 표현이 뭔가? 네. 그 뒤에 신부님 혹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태양의 덕. 제가 주목을 하였습니다. 네. 태양의 덕을 비유하여 태양신이라 하는 것이 않다. 태양 자체를 천인 일체의 태양신이다. 월신의 덕을 비유하여 천인 하벨이라 하는 것이 않다. 달 자체가 조화의 월신이다. 네. 뒤에 조금만 더 읽어주시죠. 이처럼 일사에는 태양이나 달 자체를 일신, 월신과 다름 아니라고 한다. 곧 태양 자체가 곧 아마테라스 신이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테라스 신이 다시 등장해요. 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는 고향, 그들의 고향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야. 아마테라스 신이에요. 아마테라스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일한 것은 아마테라스 신이에요. 천인 유일지도, 바로 그것이 아마테라스 그 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마테라스 신과 유교는 그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자,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자, 거기에 보시면 바로 이 아마테라스의 도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로 유교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바로 아마테라스의 자손인. 여러분들 이미 벌써 일본의 신화를 공부하셨으니까 이거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죠? 자, 신화 안에서 벌써 이미 나와요. 니니기. 그 하늘로부터 니니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니니기가 내려올 때 바로 아마테라스 자손이에요. 니니기가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그 안내해줬던 바로 그 가미 신, 이 니니기에게 유교를 가르쳐줬고 니니기가 인간에게 유교를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신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종래의 유교와 일본의
기존의 신도가 만나는 것이, 이게 만나는 거,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안사이는 그 중에서 주자하게 가르친 중에서 이 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테라스 도가 인간 안에 잘 실현되려면 경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가미를 잘 섬겨야 된다. 가미를 잘 섬기는 것이 곧 경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경이라는 것은 공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경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삼가하다, 근신하다 그런 뜻도 함께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신, 삼가다 그것을 잘 하게 되면 바로 아마테라스의 덕이 우리 안에서 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덕, 아마테라스로부터 받은 그 일덕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안사이는 경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그 일륜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신관계. 군신관계를 이제 중시하게 되면서 이거를 군신관계이니까 어떻게 돼요? 왕과의 신하의 관계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어디로 연계되나? 천황과 일본의 신민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전부 왜 그래요? 아마테라스의 자손이니까. 천황이 바로 아마테라스 자손이니까 군신관계 안에서 아마테라스의 도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천황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자학이 변형되었어. 일본으로 와서 어떻게 변형되었어? 신도를 만나서 스이카 신도로서 습합되었다. 그래서 유가신도, 이거를 유가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와 유교가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습합 과정, 그걸 유가신도. 그렇다면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유교는 또 하나의 어떤 변형을 이루어야 돼요. 변형. 습합뿐만이 아니라 변형이 일어난다. 변형. 그 변형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학. 자, 그럼 이제 고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자, 거기 보시면 이 주자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주자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형이상학적, 물론 형이상학적이지만 그것이 사상적으로는 그러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수양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을 주자학이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이상학적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학자들은 이걸 비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고학자들은 주자학은 공자와 맹자사상이죠. 이제 공맹사상을 형이상학 쪽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게 형이상학적인 것이 더 씌워지니까 이게 실천력이 약화됐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씌워진 것을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더 씌워진 걸 벗겨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주자학이 아니라 다시 어디에? 원시유교 공맹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시유교 공맹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그 고학이야. 그래서 고학.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학 중에서도 몇 파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지금 대표적인 고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제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야마가 소코의 성학, 그 다음 이토 진사의 고이학파, 그 다음 오규 소라이의 고문사. 자, 여러분 다 처음 듣는 분들이죠. 네, 여기 일본 사람들 보면 대충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한국 사람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보듯이 일본 사람들도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다르구나.
야마가 소코예요. 야마가 소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원래 사무라이였고 군학자였어요. 사무라이로서 그런 어떤 군사 전력과 전술을 연구하는 군학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군학자였으니까 더더욱 그러겠죠. 주작이라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래서 그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작 같은 거는 무사들, 사무라이들의 어떤 행동 원리가 되기는 어려워. 행동 원리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공자 사상을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공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공자 사상. 여기 썼듯이 예? 뭐예요? 예, 인이에요. 인. 야, 인이죠. 핵심이에요. 인. 그럼 인이 뭔가? 인에 대해서 공자의 그 제자들이 아주 공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죠. 노노는 인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제자들의 그런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눈높이에 맞게끔 인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논어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 모으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뭔가? 수기안인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닦아서 남을, 인자는 보통 한자로 되는 남이에요. 남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자기를 닦고, 자기를 닦아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닦아서 남의 눈높이에 맞춰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인이다. 이렇게 인이다. 그래서 이 인은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이제 가까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죠. 효로 통해 효. 효에서 시작해요. 효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커져나간지 이게 치국평천하로 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정치라는 것의 중심에는 효가 있지, 효가 있어요. 이 효가 확충된, 효의 확충이 바로 뭐예요? 덕치가 되는 거예요. 덕치. 덕으로 뭐예요? 다스리는 것이 그게 덕치지. 덕치. 왕도 정치.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코는 그 공자 사상을 돌아가자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어떻게 돼요? 에도 시대는 이미 주작을 받아들였잖아. 주작을 받아들였는데 소코는 주작을 비판하고 원시유교 공자 사상을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니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되고, 그렇지만 소코의 사상은 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로 인해서 점점 확산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씨앗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고학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고학을 잘 이해하면 일본이 보인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하시는데, 고학을 보면, 고학을 잘 보게 되면 일본이 보여. 그리고 그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고학을 알게 되면 일본만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보여.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진사이, 이또 진사이. 자, 여러분들 이또 진사이는 어떻게 생겼나? 이 사람이 이또 진사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고의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사상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잘 보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진사이로 돌아가죠. 일본의 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진사이 소라이예요. 진사이 소라이. 그래서 진사이 학이 있고 학문 체계를 이루었어요. 진사이 학이 있고요. 소라이 학이 있어요. 하나의 학문 체계를 이룰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세운 그 학문 체계가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일본의 학문 체계의 어떤 기반이 이때 형성돼요. 에도 시대에 형성된다. 일본은 조선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학문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뭉뚱그리고 좀 이렇게 크게 놀아요. 이렇게 좀 뭔가 크게. 그래서 세세한 것들에 대해 들어가게 되면 좀 펑크가 나는 면이 없지 않아요. 일본은 그냥 이러죠. 안에 그냥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게 어디서 왔냐? 진사이에서 왔어. 진사이하고 소라이에서 왔어. 네. 자, 어떻게 보는가 봅시다. 진사이. 자, 진사이는 거기 보시듯이 소라이, 그 다음에 뒤에 나아가는 국학자 노리나가와 함께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다. 그는 그 한문을 보시면요, 진사의 한문을 보세요. 뭘로 썼나요? 인재. 예, 인재라고 썼어요. 인자를 썼잖아요. 유교에 인자를 썼어요. 원래는 교사이였어요. 자신의 효가 교사이, 경자를 썼죠. 교사이라고 쓸 정도로 어디에 심취했어요? 주자학에 심취했어요. 특별히 그 태계 이황 성리학, 조선의 성리학에, 그러니까 당시 주자학, 일본의 당시 주자학자들은 전부 조선의 성리학에 심취했었어요. 조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특별히 임진왜란 때 갔던 주자학자들이 일본의 주자학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진사이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성리학, 양명학, 불교, 노자, 장자, 선, 뭐 두루 섭렵했어요. 그러다가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이 사람이 주자학으로부터 돌아서게 돼요. 어디로 돌아서냐? 원시유교로 돌아서게. 논어를 공부하면서 이게 유교의 핵심은 이게 공자사상에 있구나, 논어에 있구나.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서 바로 논어의 핵심인 인을 따서 자신의 호를 교사이에서 진사이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해석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종래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뒤에 고의학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거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자, 인에 대한 것, 인이 핵심이라고 했죠. 그럼 인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애로 해석해요. 애로. 인을 애로 해석한다. 인은 곧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인이라는 것의 한자풀이, 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 보시면 사람이 둘이 있잖아. 둘.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론, 인간의 관계론이야. 인간의 관계론.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정적이다. 그것은 인간관계 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인을 이제 사랑으로 이제 해석해서 인의 어떤 새로운 인간학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진사이는 공자, 요순보다, 사실 공자는 주공 요순 임금을 굉장히 숭상을 했는데, 진사이는 요순보다 공자를 더 평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순은 그 당시 그 요순 시대에는 태평을 추구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세상이 어지러워졌죠. 그거는 왜 그러냐? 백성에게 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자는 사실 실패한 스승이지만 그의 가르침이
대대손손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요순보다 공자가 더 높은 성인이다라는 것이 이제 진사이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그런 가르침, 또 인간학에 대한 새로운 학문을 구축한 그런 사람으로서 진사이 학이라는, 이 사람이 진사이 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바로 고의학, 거기 고의학이라는 것은 뭐냐? 주자와 양명학의 어떤 주석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고전을 읽어서, 그 원전을 읽어서 그 고의, 그 뜻을, 고의를 스스로 실증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학문 방법 체계로 수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 주자가 사서집주라고 해서 주자가 그 주석을 단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어를 보는 게 아니라 주자의 주석서를 먼저 공부해요. 근데 이제 이 진사는 그러지 말고 주자의 주석서 빼고 논어를 직접 봐라. 논어의 고의를. 그래서 새로운 학문 체계가.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그래서 진사이는 사실은 학자였지만 관리가 아니었고 그냥 학자로서의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문화에 제자들이 무려 3,000명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한 대스승, 대학자로서 그 에도 시대에 대학자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 진사이 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만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소라이예요. 소라이. 자, 소라이는 뭐냐? 아까 진사이가 고의학이었다면 소라이는 고문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구축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논어, 주자의 논어 해석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떤 사색의 대상으로 두는 것을 거부해요. 마음의 문제는 사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자,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가졌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그걸 갖고 인간의 마음을 갖고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걸 연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마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마치 미친 자가 스스로 그 광을 다스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음 수양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왕의 도는 뭐냐? 선왕의 도는 이게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선왕의 도라는 것은 현실에 맞추어서 선왕이 그것을 만든 도야. 그 만든 도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정치성이에요. 정치성. 천하를 어떻게 평온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안민이죠.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자, 편안하게 하는 안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도 사상. 이제 도인데 이 도가 이 사람의 도라는 것이 종전의 주자나 그 전에 원시유기에서 말하는 도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르다는 사실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 이 사람은 리를 반대해요. 리를 비판해요. 리를 비판하고 리 대신에 도를 쓰는 거예요. 리 대신에 도. 그 말 들어가기 전에요. 고의사학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진사이는 고의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고의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전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관. 그거 비판하는 거야, 소라이는. 그러니까 진사이의 고의학에 대한 비판. 그러면은 철저하게 주관을 배제한 채로 철저하게
공자 사상을 연구하는 것, 그 방법론으로 지금 채택한 것이 고문사학 방법이에요.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객관적 연구. 그럼 어떻게 하냐? 문헌학적 비판이라는 학문 체계를 수용해서 그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옛날의 고어를 알아야지. 고어. 옛날에 고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 고문사, 그 철저한 그 언어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게 고문사학적인 방법. 일본 사람들 대단해요. 이 고문사학적인 방법.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이 고어가 담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들어가서 추구하는 그런 연구 방법. 그런 연구 방법이 고문사학이고 그런 방법이 소라이 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고의 자의라든지 그 고문의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고문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라이가 이야기하는 도라는 것은 그럼 뭐냐? 도의 사상. 거기 도의 사상을 살펴보자. 여기 앞에 선생님 조금 읽어주실래? 거기 예 선생님 거기 읽어주실래? 그는 말은 도는 요순창설한 것이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도 사람들은 도를 바탕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게 변한다. 따라서 새 시대의 성인은 과거의 제도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켜 그것을 길잡이로 삼아 그 시대의 군신과 백성이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담고 있는 소라이의 도 사상의 의미는 뭘까? 자, 이거는 도라는 것은 절대성을 갖고 있잖아요. 고정불변한 가치가 아니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건 끊임없이 변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관이 아니라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자, 리라는 절대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각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돼. 그 시대에 맞춰서 변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일본 사상의 핵심이에요. 절대주의적인 것을 배제하고 상대주의적인 어떤 진리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어떤 그런 진리관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라이의 도 사상은 유교가 추구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가? 유교가 추구했던 것은 천에서부터 출발하죠. 원시유교도 천에서 출발. 공자는 천에 나에게 명령한 천명이죠. 여러분 논어를 읽게 되면 공자가 천에 대한 공자의 것은 인격적인 부분과 비인격적인 부분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도 바라보고 또 비인격적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양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제자 안연을 잃고 통곡을 슬프면서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천명 사상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천명. 그 다음에 주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명이 리가 되죠. 천리.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늘과 인간의 관계.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절대적인 가치와 인간관 간의 상관관계. 그것이 원시 유교로부터 주자까지 이어지는 어떤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소라에 오게 되면은 선왕의 도라고 표현해요. 선왕의. 그러니까 전에 이루었던 요술로부터 왔던 도예요. 그렇지만 이 도를 천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천과 연결시키지 않고 소라이는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만든 도라고 봐요. 인위적으로 만든 도. 각 시대에 맞춰서 선왕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예요.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추어서 선왕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지냐면 천과의 관계가 빠지는 거예요. 천과의 관계가 빠져. 자, 도라는 거는 그래서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아니고 인간의 규범이에요. 인간이 유추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왕들은 그것을 잘 시대에 맞춰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 그 도를. 그래서 선왕의 도의 본질은 뭐냐? 이거는 바로 정치성에 있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온하게 하는 것, 안민하는 것. 따라서 소라이의 해석을 유심히 보게 되면 소라이는 노노를 도덕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노노를 도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노노 책은 덕치와 왕도를 이상으로 한 현세적 정치 방법론이다. 그래서 노노를 치국 안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학으로 보게 돼. 그러니까 종전의 노노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소라이가 노노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종전의 노노를 바라보는 굉장히 휴머니즘적, 진사이도 그렇게 바라봤죠. 휴머니즘적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소라이 오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노노를 바라보게 되고 현세, 처술세인 정치 방법론으로 바라보게 됐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소라이 학이 일본의 정치학자 거목이에요. 일본 정치학자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마루야마 마사오. 자, 이 사람입니다. 동경대 교수예요. 이 사람이 소라이 사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보시면요. 지금까지 학자들은 소라이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소라이 학에 의해서 이 세간이 일변했다 이렇게 표현해. 일변했다. 세상이 변했어. 세상이 뭐 때문에? 소라이 때문에 변했어. 야, 도대체 마루야마는 어떤 점에서 소라이 학이 세간을 일변했다고 보는가? 그의 유명한 책 일본 정치 사상사 연구,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번역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죠.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은 뭐냐면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게 된 것은 에도 시대의 주자학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자학적 사유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근대적인 사유가 촉발되었다. 바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소라이 학에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의 근대화는 소라이 학에 기틀을 두고 있는 것이 되지. 왜? 소라이가 주자학을 무너버렸어. 그 주작을 무너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주작을 무너버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어요. 뭐예요? 조선과 중국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렸어. 따라서 유학에 목매달려 있는 중국과 조선은 근대화를 이룰 수 없었고 주작을 이탈했던 일본은 근대화를 이루었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본의 사람들이 마루야마 마사오를 통해서 그리고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되었던 또 그 기반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 만엔짜리에 후쿠자와 유키치. 죄송합니다. 저만 보고 있어요. 아까부터 그랬어. 아까부터 그랬어? 그럼 조금 아까.
조금 아까 그럼 이 사람도 안 보였겠네? 네. 아, 죄송해요. 저 혼자만 보고 이 사람이 마루야마 마사오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후쿠자와 유키치.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 오늘날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해석하는 것은 전부 이 두 사람의 사상에서 나왔어요. 네. 이 두 사람의 사상이에요.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와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을 계속 복사해.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럼 그 재해석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나? 소라이 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이 학이 일본의 근대화와 밀착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